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수식이 자연스레 따라붙는 추석은 삼국사기를 통해 그 시초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3대 왕인 유리 이사금 시절 서라벌의 부녀자를 두 파로 나누고 각 파를 2명의 공주들이 이끌게 하여 음력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삼배나 모시 등을 삶게 하는 길쌈내기를 벌였고 음력 8월 15일 결과를 겨루어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가무와 놀이를 즐긴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추석은 고려시대엔 9대 명절로 자리 잡았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설날,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로 자리 잡게 되며 농경사회를 벗어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설날과 더불어 매년 챙기는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49년 추석은 휴일로 지정되었고 1986년엔 추석 다음 날이 휴일로 추가되었으며 1989년부터 추석 전날까지 휴일로 지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3일 연휴가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휴 중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있을 경우 3일 연휴의 다음 날인 음력 8월 17일이 휴일로 대체되게 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빗대어 추석을 한국의 추수감사절로 번역, 소개하기도 하나 이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시기로 보면 추수가 끝난 후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달리 추석은 첫 수확된 곡식과 과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추수를 잘 마무리하며 넉넉한 수확을 얻자는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고 핵가족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등 단지 연휴 그 자체로만 소비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더 이상 풍년을 기원했던 추석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다곤 해도 가을 무렵에 찾아오는 이 연휴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재충전의 기회, 올해 초 설정했던 목표들을 되짚어보는 점검의 기회로 혹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본연의 의미 등으로 말입니다. 어떤 의미이든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을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IBTV 플래카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뭐 추석이 가을 명절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같지도 않지. 야, 이게 무슨 가을 명절입니까? 오늘도 그 이제 지난주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제 좀 습도도 덥긴 한데 습도가 좀 떨어져서 그나마 살만하다 했더니만은 그게 또 말이 씨가 됐는지 네. 다시 또 습기 지옥이 찾아오면서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엄청 지금 습합니다. 네. 한 33도 뭐 체감 33도 그러는 것 같은데 한 3, 4일 전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 계속 습했죠. 네, 이게 뭐 저기 중국 쪽으로 지금 태풍 하나 가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고온다습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추세가 추석 연휴는 쭉 지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예보상으로 보면은 다음 주까지는 30도, 최고 기온 30도까지 갔다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30도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예보가 나오는데 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아무튼 이제 이런 기후 패턴이 이제 뉴노멀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어진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석도 더 이상 가을 명절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을이 정말 점점 그 흔적만 남은 계절이 되어가고 이제 여름에서 거의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골 때리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 원래 이제 우리 어릴 때 막 귀에 딱지 않도록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뭐 한국 한반도는 뭐 사기애들이 뚜렷해서 살기 좋은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맨날 들었는데 사실은 사기들 뚜렷하게 살기 좋은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살기 좋은 거 저기 지중해 같은데 그런 데가 살기 좋은 거고. 예, 지중해 뭐 예. 캘리포니아. 예, 그런 데가 살기 좋은 거고. 대륙의 서쪽. 이게 사기들 뚜렷하면 사실 여러모로 안 좋아요. 특히 뭐 건물이나 그렇죠. 기계. 우리나라 자동차 굴리기 참 안 좋은 나라거든요. 이게 최고 기온이랑 최저 기온 편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뭐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이제 그날의 기온이나 습도 같은 평균 습도 같은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과열도 과열이고 여름에 또 너무 추우면 또 차 잘 안 굴러가니까 이것저것 고려될 게 많은 그런 나라라서 사실 그 사기들도 사기 좋다. 이거는 그냥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예전에 제가 어느 만화책에서 보면은 네. 일본에서 이미 그 소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사계절, 네, 사계절 이야기. 사계절이라서 좋다고. 네, 좋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광 자원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 뚜렷하다. 네. 그래서 이 계절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계절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관광객의 대부분은 휴가철에 옵니다. 그렇죠. 여름에 시원하든가 겨울에 따뜻하든가 뭐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겨울에 오면 스키를 화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조성이 되어 있든가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막 그 일본 만화 보면은 네. 일본은 오키나와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 게 그렇게 거긴 본토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곳이잖아요. 네네. 엄청 따뜻하고 남국의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네. 곳이 이제 오키나와니까. 그리고 애초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이랑 다르고 또 다르죠. 거기는 다른 나라죠 원래. 사실상 외국이라고 봐야 되죠. 외국이었는데 이제 강제 병합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 아니면 이제 오면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홍콩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겨울에 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눈 구경하기 힘드니까. 눈 구경도 힘들고 거기는 1년 내내 습해가지고 사람 죽으려고 네. 그러거든. 근데 우리나라 겨울에 오면 건조하잖아. 예, 그래서 두툼한 파카 입고 네. 막 중국어로 약간 이렇게 중국어 좀 억양이 있으니까 네. 시끄럽잖아요. 좀 네.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언제부턴가 겨울에 그 중국어 쓰시는 분들이 스키장에 많이 발견되고 오. 그랬었죠. 그게 벌써 한 대략 20년 전입니다. 요새는 이제 물가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 올 거야. 아마.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중국 자체가 지금 좀 경기 불황의 추세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예전보다는 좀 줄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예. 어쨌든 어렸을 때 느끼던 그 추석의 날씨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긴 많이 하죠.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인트로 쓴다고 조사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추석이 추수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추수하기 전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명절이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근데 감사의 의미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수확이 이제 벌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 이게 절기가 좀 딱 수확철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짝 굉장히 앞이기 때문에 살짝 앞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추석에 실제로 재래를 지내려면은 이 수확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수확철이 빠른 동네 같으면은 추석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수확을 해가지고 이 추석을 지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들 같은 경우는 음력 9월 6일에 추석을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추수가 되니까 네. 안동 같은 곳이 이제 대체로 다른 동네보다 좀 추수 시기가 늦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에 맞춰서 차례를 올린다고 추석 때는 차례를 안 하고. 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조사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송편 있지 않습니까? 송편. 네네. 송편이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해 먹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엄청 한 찜통 가득 송편 찌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추석 전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추석 송편 빚는 게 네.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편이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면 많이 남잖아요. 네네. 송편으로 떡볶이를 내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의외로 떡볶이의 그 맛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단짠이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단짠 그대로 가면 국육 떡볶이 되는 거고 거기에 고추장 풀면 이제 일반 떡볶이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단짠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의외로 해보면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남는 송편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시도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추석을 지나갔더니 송편이 남고 좀 처치고 오려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린다 하시면은 떡볶이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호구면 말 듣고 있는데 쓰레기가 됐다 뭐 그런 후기라도 남겨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많은 댓글 항의 댓글. 항의 댓글이나 아니 아무튼 뭐 송편은 떡볶이 만든데 맛있대 의외로. 이게 물론 이제 안에 그래도 아무래도 안에 팥 들어가면 좀 무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콩이나 팥, 네. 그러니까 콩송편 네. 이런 거 차라리 근데 그렇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설탕이랑 깨설탕 그러니까 들어가 깨설탕 들어가 그런 거는 괜찮을 텐데. 그런가? 나는 게가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이게 쉽게 안 그 되네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정말 시도해서 먹어봐야지 예.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뭐 비씨님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던가. 아, 송편. 요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송편 안 빚은 지 좀 돼가지고. 우선 사다 먹잖아요, 다들. 예, 사다 먹죠. 예. 꼭 제사상에 올라갈 차례상에 올라갈 만큼은 사다가 쓰고 하니까 남는 송편이 잘 없을 거야. 예전처럼. 혹시나 그래도 남는 송편이 그러니까 일부러 해봐야 되는데, 아, 이거. 일부러 하긴 좀 그렇죠. 일부러 근데 뭐 적당량 사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시험작으로 해보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생각나면 시도해 보시던가. 아, 이거 내가 해봐야 되나? 자 이제 그래서 뭐 추석이 어찌됐건 왔고 그래서 저 이번 주는 추석 특집입니다. 네네, 추석 특집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추석 특집입니다. 네,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추석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여전히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판깨라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4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 번입니다. 잠깐만. 리듬이 왜 이러지 오늘? 예,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반품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9월 한과이 게이밍 네. PC 풀세트 이벤트 이제 특가 판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것을 구입하시면 다른 주변 기기가 거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말 그대로 풀세트입니다. 요거 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중가에 비하면 한 15만 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네네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번 이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뭔가 있긴 하겠죠. 근데 다음 달에 게이밍 PC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 이제 적절한 사양의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이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27인치 모니터, 예. 그다음에 이제 기계식 키보드, 예. 게이밍용 마우스, 게이밍용 헤드셋까지, 그리고 이제 마우스 장패드. 네. 네. 웬만한 건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생각나는 게 없네 더 이상 주변 기기.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이제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 네, 어저께 당첨자가 나왔죠. 네, 이제 트윗 계정명이 SHE_LUCETE2 님입니다. 숫자 2. 네. 닉네임 이제 그레이 님. 네, 그레이님 축하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독거미 키보드를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일주일 내로 이제 웰컴퓨터 계정에 이제 멘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쪽지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주소,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고 수령 후에 이제 후기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상 투혼을 벌이시고 계시는 네,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에 소금빵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집안일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쾌유가 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텐데 좀 살살 요즘 이제 그 걷기도 좀 하신다고 해요. 이제 네네. 그 저기 재활을 위해서 네. 모쪼록 좀 살살 다니시고 살살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허리병 같은 경우에 뭐 그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푹 쉬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하면 이제 근육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강을 해야 된다. 뭐 네.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푹 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긋났던 거 자리 잡고 다시 자리 잡고 하려면은 저 형이 맨날 한 얘기가 디스크 나면은 막 수술할 정도로 터지는 거 아닌가 하면은 수술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별거 없다고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딴짓하다 보니까 자꾸 재발하고 그러는 건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이게 스포츠를 보면은 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NBA를 잊을만 하면 다시 또 보고 그러는데 네. 이게 수많은 선수들 대단한 선수들이 나오지만 네. 의외로 생명이 짧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부상을 당했다가 음. 그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네. 농구 인생을 빨리 마감하시는 네. 그런 선수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라만카카 사장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지 말고 제발 푹 잘 쉬셔서 네, 완벽한 폼으로 돌아오시기를. 그 슬램덩크 만화가 왜 끝났는데 강백호 허리 아작나서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께서 허리를 아작을 냈지 끝내고 싶어서. 예, 이제 슬램덩크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강백호 허리를 아작 낸 왜냐면 건데. 그때 이제 한창 베가본드라고 미야모토 무사시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 동시에 하기 힘들거든요, 연재를. 자, 아무튼 모쪼록 이제 재활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녹음하는 녹음 날이었죠. 9월 7일이. 요 날이 이제 그 우리 당에서 오전부터 이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 회의실에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이제 상임위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전국 운영위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이제 안건이 나온 게 당명 변경권. 그리고 이제 뭐 책임위원회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바꾸는 등의 이제 내용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당명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9월 7일부로. 네. 이제 그 새미래에서 이제 새미래 민주당 약칭은 지금 이제 새민주로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리고 책임위를 지금 이제 최고위로 다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구성 방식도 일부 조정해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서 이제 조직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요 명칭 바꾸는 것 자체로는 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이 그러면은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라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내명을 했을 때는 최고위가 좀 더 권위적이다. 그러니까 직급 자체에 무게를 두는 반면에 책임이 그러면은 어떤 그 직급에 대한 책임에 방점을 찍는 그런 명칭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네이밍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우리 당의 책임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에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의석을 만들고 그래서 좀 매스컴이 계속 주목하는 그런 정당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를 알리기에도 좀 더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알려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게 하기도 좀 더 수월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 정당의 최고위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부 분들 보시면 가끔 방송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좀 네.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입이 워낙 최고위라는 게 네. 최고위원회가 입에 배 있어가지고 책임위를 이렇게 잠깐 헷갈려서 잘못 말씀하시는 일도 제법 많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뭐 언론사도 당연히 그렇고. 그렇죠. 언론사들도 좀 잘 안 감기는 면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기사 그러니까는 쓰는데 아무래도. 뭐야 다른 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최고위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 새로운 민주당 이제 새미래 민주당이죠. 새미래 민주당 얘기할 때 뭐 책임이 그게 언론인들도 입에 안 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의미는 저도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 약간의 효율성 안 틀리기 위한 안 틀리기 위한.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전병헌 당대표는 이제 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당명 개정은 제2창당 작업의 첫 단계다.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 민주당은 선국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 전략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강을 통해 향후 정치 지형 변화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우리 새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지금 이제 이
전병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병훈 대표의 어떤 그 정치력이라는 걸 상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뭔가를 일구어낸 그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요 이슈 파이팅과 틈새 전략 요거는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그 저기 어디야 마포구청장? 아니 마포구청장 가서 이제 그 DJ 사저 같은 사저 문화재 임시 등록 네네네. 그 절차 이뤄가지고 일단 그 용도 변경 막는데 네. 거기에 좀 이제 용도 변경 막는 용도 변경 절차의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포구 차원에서 이제 그 문화유산물로 네. 등록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구매한 그쪽 카페 체인 사장이죠. 이제 네네. 그 양반이랑 좀 협의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지금 일단은 법적으로 네.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걸었을 때 만약 거기서 뭐 재산권 침해 이런 걸로 소송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건 좀 잘 협의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정치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죠. 네네. 들어가가지고 잘 협의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파주 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뭐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전단. 네, 전단 살포 중단법 만들어라. 네. 자꾸 그런 시위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세세하게 이제 이슈 파이팅 이제 전병현 대표가 말씀하신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뭐 송곳과 같은 전략이다. 네.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할 리가 없고 네. 민주당에서는 손 놓고 있고. 관심이 없지 다들 예. 솔직히. 국힘은 사실 뭐 이 대북 찌라시 가지고 그쪽 찌라시 날리는 애들이랑 뭐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 당내 일부 인사들이 뭐 협업 관계거나 아니면 뭐 그런 관계 인계에 충분히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면도 있고 여러모로 그걸 이용하면 이용을 하지 이걸 막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존 스탠스대로 하면 진작부터 사실 이런 것들을 의석으로 깔아뭉개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말이죠. 뭐 하여튼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네. 있는데 뭐 그렇게 별로 강하게 관심이 목소리를 없죠. 네. 안 내고 있죠. 네.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로도 안 그러구나 별로 대북 풍선에 관해서 네네. 관해서는 이거 이번 주에 한번 또 문자 오지 않았었나 또 풍선 네 왔었습니다. 풍선 한동안 또 뭐 안 날린다 그러더니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미사일 실험 한번 또 하고 그렇죠. 미사일 한번 쐈죠. 네. 오랜만에. 동해 쪽으로 뭐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전병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유효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 맞이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역구들이 이제 지역위원장 있는 지역구들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당 이름으로. 네. 근데 이게 아마 대부분 사비일 거예요. 아, 네. 네, 중앙당에서 적절하게 그것 뿌릴 만큼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아마도 뭐 지역위 인사들이 이제 17반 모았거나 아니면 지역위원장 사비를 많이 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저희 뭐 우리도 이제 중앙당의 그 뭐 특별당비 같은 거 이제 수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보면 지금. 네네네. 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뭐 진짜로 뭐 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재정 상태에 관해서 많이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당이. 근데 뭐 또 당 어려우면 당원이 나서야지 누가 나서겠어. 그것도 그렇지 뭐. 그렇죠. 네. 예,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막 뭐 재벌이 막 네. 뭐 그 체육협회처럼 막 후원금이 이렇게 팍 꽂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라 그러고 돈도 안 냈다 그러고 돈도 별로 안 썼다 그러더만 축협에. 몽규? 예. 지금 정몽규, 축협회장. 정몽규. 예. 예, 뭐. 애초에 그 자리에 그 대기업 회장 앉히는 게 돈 쓰라고 그거 앉혀놨는데 돈도 별로 안 썼다고 그걸로도 욕먹고 있더만 돈을 안 쓰면서 어떻게든 막 생색만 내고 그런다고. 배드민턴 협회와 지금 뭐 뒤집어지고, 쌍벽을 예. 이루고 있죠. 뒤집어지고 있고 배드민턴 협회도. 네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당 지도부의 어떤 행보에 관해서 많은 관심, 뭐 지금도 충분히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만은 네.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자강을 통해서 향후 정치 지형 변화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네.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 것인데 네. 이제 많이들 이제 그 부분을 불편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되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이랑 이렇게 딱 손절을 치지 못하냐. 왜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민주당에서 더 멀어져가지고
그런 의미의 이제 자강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새미래 민주당이 잘 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이 대통령까지 되시기를 정말로 그쵸. 바람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많은 뭐 적어도 이제 제가 아는 우리 당원분들 많은 당원분들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이제 연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네. 완전히 영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그냥 새미래 민주당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재명이 내일 당장 감옥을 간다고 해도 그 수많은 지금 민주당의 배지들 그리고 그 이재명의 지지자들 그거 어떻게 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선 시기가 되면은 이게 영이 돼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민주당 쪽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네. 합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합칠 수밖에 없죠. 네. 뭐 대선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은 합당이 되든 아니면 뭐 우리가 흡수가 되든 네네네. 네. 최악의 경우 흡수가 되든 흡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 자강의 목적은 가장 현실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서로 양 당이 민주당과 새미래 민주당이 합쳐지더라도 새미래 민주당에서 추구하고 있던 그런 목소리 아니면 정치적 방향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근본을 잃어버린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근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랑 차별을 두고 민주당 거리를 두고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제 기존의 민주당이 버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다시 뭐 말하자면 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사실. 네네네. 근데 이제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원에서 중원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대권은 못 잡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그대로 다 가져온다고 대권은 못 잡는 거고,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 네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을 먹고 중원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저는 이제 전병현 대표의 자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그 송곳처럼 틈새를 파고드는 이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지만은 이걸 계속 해가지고 우리 당의 이름을 더 이제 지금보다 더 알려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지지도 혹은 인지도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당의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강이라는 거는 때가 됐을 때 어버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 남아있는 민주당의 세력들이 절대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이 감옥을 가도 네. 우리가 1, 2% 정도의 지지율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이재명 다음 후보 자기들끼리 이제 잔치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3파전이 벌어진다. 이낙연 대표님까지 해가지고. 저도 별로 유협이 안 된다고 국민의힘 보죠. 뭐 민주당 네. 후보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님 3파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다. 절대 이낙연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좀처럼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박빙 구도라고 하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단일화하자고. 네. 근데 그러면은 끼키야 성공하면 김동연인 거야. 그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처럼 뭐 그럼 이낙연 대표님께서 뭐 또 도지사에.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 하실 리도 없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밖에 하실 게 안 남았어요. 네. 이낙연 대표님께서 뭐 지금 추석 맞이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이제 며칠 전에 연 대표님 아무래도 내방 하셔가지고 사진도 올랐던데 연 대표님 좀 살찌셨더라고 또 그동안에 요즘 이제 많이 편하신지. 네네.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좋아지셨던데 그 총선 때 많이 고생을 하셨지 그때는. 그때 그러니까 바짝 빠지셨으니까. 뭐 그래서 간만에 좀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병현 대표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대선 주자는 그냥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지 할 일 하게 냅둬라.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윤 대표님 잘 계시는구나. 뭐 그 정도로만 보고 잘 계시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시즌 되면은 체력 엄청나게 쏟아 넣어야 되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오프 시즌일 때.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연구소도 차려가지고 그렇죠. 하시니까 뭐 네. 나름 준비를 하시지 않겠나.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새 이름을 바꾼 새미래민주당 소식 전해드렸고, 앞으로 이제 새민주. 네. 자, 다음은 이제 텔레그램 소식입니다. 이거 이제 9월 10일자 프레임메이커에 올라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정신 차렸나? 검열 기능 넣고 우범 기능 빼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그 9월 6일날 파벨 두로프 이 양반이 텔레그램 CEO거든요. 이 사람 트위터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저기 프랑스에서 이제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금 72억인가 내고 풀려났거든요. 풀려났는데 당분간은 이제 프랑스를 못 떠나고 2주마다 경찰 조사 받아야 되나 뭐 그렇고 이제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게 구속 수사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텔레그램에 이제 텔레그램 기능들 중에 근처 사람들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한대요. 진짜 이거 위험한 기능인데. 이거 이제 위험하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텔레그램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밀거래되는 물품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이제 마약이나 아니면 뭐 해외 같으면 불법 총기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걸 밀거래할 때 어떻게 접선할 것인가? 전화번호 노출 안 시키고 접선하기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어디 몇 시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거기서 텔레그램 켜가지고 근처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어디 근처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가 만약에 닉네임이 딱 뜬다 그러면은 자기랑 텔레그램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그동안에 안 없애고 있다가 이걸 없앤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 이런 것도 있대요. 텔레그래프. 난 이거 몰랐는데. 여기 이제 미디어 업로드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면 이를 비활성화한다고도 비활성화하는 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01%가 플랫폼의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0.0001%는 아닐 것 같은데. 0.001%.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네. 10,000분의 1이잖아. 네. 그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그 IT 전문 매체 더버지라는 곳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에 자주 묻는 질문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말 그대로 관계기관에 관계기관 수사 요청 같은 거 들어와도 그동안은 그 보안 유지해준다, 제출 안 한다 그랬었는데 뭐 앞으로 그런 내용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사 요청 들어오면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겠지. 네. 자, 이 양반은 이제 지금 그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배포, 마약 밀매, 조직 범죄 등의 공모한 혐의로 지난 24일에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500만 유로 이게 약 74억 원이라고 합니다. 보석금을 내고 지금 석방이 된 상태예요. 한번 체포돼보고 나니까 바짝 군기가 들었나 봐. 그쵸. 이게 게다가 상징성이 크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이랬다는 게 네.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네. 프랑스에서 이 정도였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이런 꼴을 또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양반 이제 구속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 되게 지랄하고 했는데 사실은 텔레그램이 애초에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애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텔레그램 러시아에서 만들었는데 그 러시아 당국에서 이제 막 뭐 내놔라 그러니까 싫다 그러고 유럽으로 망명 같은 거 그래가지고 국적이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이래요, 이 사람이. 네, 그중에 그중에 프랑스 국적도 있는 건데. 여권이 여러 그래서 개라는 한때는 얘기죠. 탄압했다가 프랑스에서 구속하니까 러시아에서 또 뭐 탄압이라고 지랄을 했다고.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걔들은. 이게 이제 진영적이지. 진영주의 논리지. 근데 이제 러시아가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전 발발하면서 군 내부 이거 저기 메신저로
텔레그램을 썼었거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텔레그램이 우호적이 된 면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백종원도 자주 얘기했던데 이 김어준이 퍼뜨렸거든요. 맞죠. 네, 네. 이거 이제 낙검수 때 그때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대 말이야 그러면서 처음 소개를 해가지고 카톡은 이제 쓰면 안 된다고 네. 막 그랬지. 저도 그때 텔레그램 저는 그때 스마트폰 안 쓸 때였는데 피처폰 쓸 때였는데 이제 PC에 텔레그램 깔아가지고 그때부터 썼었거든 한동안. 그때 이제 그래서 유행처럼 네. 일단은 사람들이 텔레그램 한번 깔아는 봤죠. 네. 그래서 막 그 텔레그램은 그게 오잖아. 자기 그 연락처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네. 텔레그램 설치를 하면은 네. 누구누구님이 텔레그램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누구님이 텔레그램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오거든. 네. 근데 쓰진 않아. 결과적으로 결국 거의 안 써. 저는 한동안 꽤 친구들이랑 잘 썼어요 텔레그램. 음. 카톡보다 PCS가 훨씬 나아가지고 한동안 텔레그램을 썼었는데 이게 그 사실 그래요. 이런 식의 어떤 뭐 SNS는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범죄에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크웹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색어로 잡히지 않는 그런 웹 서비스들인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애초에 웹 구성한 게 이제 군사 용도긴 했는데 이런 다크웹도 군사 용도로 처음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검색이 안 잡히는 그런 말 그대로 좀 그 딥한 그런 사이트니까 딥웹 다크웹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도 범죄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크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찰이 추적하려면 못하는 건 아닌데 별로 손 안 대고 뭐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쓸 만한 게 아니면 그냥 냅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긴 하는데 텔레그램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SNS상의 다크웹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내부 안에서 도는 그런 어떤 범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게 뭐 그동안은 수사 요청을 거부를 하니까 그런 SNS의 다크웹이다 그런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한번 잡아 넣어야 돼. 확실히 좀 강경책을 써야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그 시기에 그런 거였잖아요. 아마 이명박 때였나? 이명박 때. 예.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막 그 민간인 사찰하고 민간인 사찰한다고 그러고 네. 그때 그 누가 미네르바 있잖아요. 미네르바도 있었죠. 네. 그 다음 아고라에 네. 글을 쓰던. 미네르바 구속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간이 사찰하면서 네. 다 털어간다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아마 그 총리 비서실에서 뭐 사찰을 했다 그랬나? 그래서 민간인 기업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였던 네. 그분도 뭐 이렇게 큰 일을 겪고 그랬죠. 그냥 뭐 좀 아는 지인들끼리 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렇게 비판하는 네네. 예, 그런 걸 했다고 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명예훼손인가 뭔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 이슈가 돼서 막 뉴스타파 같은 데서 당시에 막 다루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뭐 증거로 사용돼야 되니까 네. 그 기록을 넘겨라. 네. 그러니까는 카카오톡에서는 째깍째깍 넘겨줬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막 텔레그램 이제 홍보하면서 네. 텔레그램도 그걸로 장사한 거잖아.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죠. 넘겨주지 네. 않는다.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네. 근데 그게 정말 진짜 마냥 좋은 일인가? 이게 정말 수사에 필요하면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나쁜 걸로 보여가지고. 나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했던 거죠, 사실. 예. 김어준이. 뭐 이를테면 이제 검찰이나 혹은 이제 공안당국이 네, 네. 소위 말하는 공안당국이 뭐 수사랑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계속 텔레그램 들여다보고 있다. 도감청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무슨 사적인 대화도 다 보고 있다. 뭐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할 일 없지는 않지. 걔네들이. 그거 뭐 재밌다고 뭘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김어준은 또 자기 장사진에 또 엄청나게 막 이용을 했지. 그걸로 장사 엄청 해먹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네. 막 예의주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막 뭐 자꾸 뭐 도청을 당한다는 도 자기 휴대폰이 뭐 어디 두바이 갔더니만 뭐 폰이 갑자기 막 재밍 당해가지고 뭐 재밍 당하고 그러면서 이거 국정원에서 감청하는 거다 막 그런 소리 해야 되고 뭐 주진우는 무슨 뭐 피격 당할 뻔 했다질 않나 뭐 예.
그래서 이승환이 뭐 벤츠 사주고, 네, 벤츠 아니 그 중고로 그 줬던가 자기 쓰던 자기 거, 타던 거 벤츠를 줬다는 둥. 그 타고 다닌대잖아. 네. 그 백종이 봤잖아. 별 여성 전용 주차칸에 주차돼 있는 거. 거지 같은 것들. 에이, 징그럽다 진짜. 자 이제 김호준 얘기 나왔으니까 마침 다스베이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최근 지난-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네, 지난주 9월 6일 네, 그 거기에 진성준이랑 이제 조국이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갖다가 이 씹고 열심히 씹었다고 합니다. 씹은 것도 참 유치하게 씹었죠. 이렇게 보면. 네, 진짜 유치하게. 이제 김호준이 이제 한동훈 키가 180cm가 맞냐 이렇게 이제 진성준한테 물어보니까 진성준이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걸 신었던 것 같더라. 뭐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측은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 갈색 구두였는데 버클이라고 하나 금속 장식이 2개나 달려 있다. 뭐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인데 공연히 멋을 부리는 것 같지 않나. 신발이 참 요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까이에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다. 그 김호준이 와, 좀 자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거 했습니다. 말 표현 그대로 인상 비평인데. 인상 비평이죠. 외모를 갖다가 그냥 막 그래? 아니 근데 구두에 그 장식이 뭐 있으면 안 돼? 뭐 요거 구두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요거에 관해서 이제 마침 또 이제 그 우리 이제 김선 전 행정관께서 네, 그 이제 프레임 메이커의 예, 논설 위원이 되셨죠. 예, 이제 기고하신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요날 이제 또 조국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조국도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또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뭐 이제 김어준이 이제 뭐 그 조국한테 한동훈 대표 키가 이제 180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거 같냐 이제 그렇게 조국한테 물어보니까 조국이 지가 키가 181이라고. 예, 뭐 저는 상세한 논평은 하기 싫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라. 호리호리하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한동훈 예. 네, 그리고 날씬하죠. 그리고 뭐 제가 키가 181인데 저하고 한 대표가 키가 같다고 하더라. 뭐 자꾸 180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사진으로 보니까 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더 크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180보다 작다는 그러니까 1cm 차이면 거의 같아야 되는데 네. 더 작다. 그러니까 네. 뭐 175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조국은 좀 그럼 자기 외모에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구두 얘기를 먼저 진성준이 했잖아요. 네네. 이 관련해서 이제 김선 전 행정관께서 이제 그 칼럼을 쓰셨는데 여기 이제 9월 11일자 프레임메이커에 이제 기고된 칼럼인데 정치와 패션 누가 몽크 스트랩 슈즈를 조롱하는가라는 이제 칼럼입니다. 제가 이제 보기와는 달리 뭐 남자 패션에 아주 그 문외한은 아닙니다. 네네. 뭐 믿거나 말고 지금 저 요즘 맨날 올 여름에 계속 저 남방 하나에 셔츠 하나에 반바지 2개로 살았거든. 네네네. 그러고 살지만은 한때는 저도 좀 꾸며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한동훈 대표 전 구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몽크 스트랩 슈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몽크 스트랩, 몽크가 뭡니까? 수도사 승려잖아요. 말 그대로 그 수도사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옛날에 중세 때. 이게 좀 그 뾰족하게 발끝이 뾰족하게 생긴 가죽 실인데 이게 그 스트랩이 달려있거든 말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몽고 스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진성준이 말하는 버클처럼 생긴 그 스트랩이 2개가 달려 있어요. 보통 몽고 스트랩 슈즈 그러면. 아하, 2개가 달려 있군요. 그래서 이제 김선 행정관이 설명을 하신 게 뭐 이제 이게 뭐 이 몽고 스트랩을 퍼뜨린 게 윈저공이다. 영국의 윈저공이고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유래는 제껴놓고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몽크 스트랩이 좀 이제 일반적인 그 드레스 슈즈랑 다르게 좀 실용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어요. 일반적인 정장 구두 그러면 딱 정장 입었을 때 신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성 그렇게 이제 편안함 같은 건 고려를 하지 않거든. 이거 신고 뭐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정장 입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할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정장에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비즈니스 슈즈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죠. 이건 좀 더 발 편하게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정장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신으라고 나온 신발이고 보통 드레스 슈즈 그러면은 오래 걷는 걸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수트랑 어울리게끔 디자인되게 나와서 발이 그렇게 편안함을 고려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몽크 스트랩 슈즈는 애초에 나온 취지가 좀 달라. 그러니까 좀
다목적으로 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나온 그렇게 고안된 슈즈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김선 행정관님이 쓰신 글도 보면은 뭐 사냥 무도회 크루즈 여행 연극 전통 의상 코스프레 등 여가를 즐기며 한양으로 살아갔던 게 윈즈공인데 이 양반이 부럽다. 예. 한량으로 사는 거. 옛날 그 영국 귀족이니까 귀족이니까. 예. 응. 한량으로 살면서 이제 한량지 탐사 좀 편안하게 신는 신발을 원해서 나온 게 몽크 스트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그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버클 때문에 좀 느낌을 이제 화려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준 같은 경우도 그 신발을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많이 신는 건 아니거든. 아하. 그 버클처럼 생긴 스트랩 2개 달린 남자 구두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잖아. 진열돼 있는 걸 봤던 신고 것 다니는 거 같아. 별로 신고 다니는 거는 진짜 뭐 저도 왜 많이 본 적은 없죠. 잘 볼 일이 네. 없죠. 대부분 끈으로 묶는 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묵직한 버클 때문에 화려한 느낌을 주고 발등을 넓게 덮는 특성상 발등이 낮고 발이 모양이 긴 사람들에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여기다가 키높이 깔창을 넣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그러겠죠. 네네. 그 버클이 발등을 덮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좀 납작하고 길쭉한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키높이 깔창 넣으려면은 좀 이렇게 발등 경사가 좀 있는, 네네. 그런 디자인일 때 깔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그런 디자인이면 스트랩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 거기다 스트랩 붙이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둥해지는 거죠. 헤비해지는 거죠, 디자인이. 그렇지. 이렇게 발목 있는 신발들에 이렇게 스트랩 박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네네. 이 본래 좀 얄쌍한 그런 느낌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키높이 깔창을 넣으려고 하면은 몽크 스트랩을 신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네. 디자인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누구는 못 신겠네. 그래서 애초에 여기 진성준이 이거 뭐 키높이 깔창 넣은 것 같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뭔가 좀 모순적이다. 굉장히 디자인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 디자인을 잘 모른다고 해도 그 신발을 슬쩍 봤을 때 모양을 보면은 저거는 깔창 넣기는 안 맞는 신발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이게 있는데.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놀릴 때 요새 뭐 깔창 넣었다는 뭐 그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는데 원래 처음에 한 대표 놀릴 때 가발이죠, 가발. 아니 가발도 있었고 네. 그 구두 굽이 높다. 네. 발 뒤꿈치 쪽에 굽이 네. 높다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숨긴 깔창이 아니라 대놓고 이제 뭐 여자로 치면 하이힐 신는 것처럼 굽이 높은 구두를 신더라 이런 걸로 놀렸었거든. 몽크 스트랩도 한 5cm 정도까지 나왔고요, 뒷고. 보통은 그 정도 나왔고요. 5cm면 높다. 5cm 그쪽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니까 낮은 건 아니죠. 근데 드레스 슈즈 요즘 남자 드레스 슈즈들 뒷굽 몇만큼만 3cm에서 5cm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3은 많죠. 근데 네. 5는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아니 농구화 신어도 뭐 7, 8cm 올라가는데. 농구화는 7, 8, 에이, 그러면 큰일 나. 발목 아작나. 발목 아작나나? 예, 7, 8cm나 올라가면은 그거 올라타는 거잖아요. 발목 아작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진성준이 지적한 거는 좀 진성준 눈썰미가 많이 없다. 이거 패션을 잘 몰라도 그냥 그 신발 생겨 먹은 걸 보면은 저거는 깔창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눈썰미가 없는 건지 억가를 한 건지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이제 맞장구 쳐준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뇌피셜의 대항연이 펼쳐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는 양반이 네. 그냥 그 받은 느낌대로만 그냥 막 아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인데 공연히 멋을 부리는 것 같다. 두 개나 그 스트랩이 달려있는 게 그렇다고 이거 되게 꼰대스러운 시선이지. 아니,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이제 이 신발 자체가 유서 깊은 디자인은 그러니까 그냥 근본 없는 신발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잘 모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본인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건 아닌 거지. 남의 패션 지적질을 하는 그게 뭐,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뭐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좀 공공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면은 뭐 검사 시절에도 좀 튀는 스타일 한 번 있었잖아. 그때 막 요란한 머플러 하고 나온 것도 있었고 옛날에. 네네. 뭐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나름 패션에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네.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게 티가 여러 번 났었죠. 네. 그런가 보다 할 일이지 그러니까. 게다가 뭐 좀 어울리잖아. 그 아저씨 나름 기타리스트잖아. 아 기타도 치나? 일렉 기타 이렇게 치는 그런 거 있어요.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리 스타일 보면 뭔가 옛날 막
옛날 락커 느낌이야. 우리나라 락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만.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좀 진성준은 이거 좀 잘 모르면서 너무 함부로 말했다. 뭐 그런 느낌 좀 받고. 그다음에 애초에 인생 비평 자체가 이런 식의 인생 비평은 참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뭐 김어준이 아무리 펌프 넣어준다고 해도 그렇지. 그거 같이 얘기하면서 그 쳐 웃는 예. 김어준은 니나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새끼 그 머리에 돈 엄청 쓴다고 그러고. 내가 옛날에 한창 그 김어준의 호감도가 매우 높은 때, 그 2012년 대선 유세 마지막 날 그 광화문에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그 안철수 그 목도리 받은 그거 있잖아. 그 날 이제 광화문 갔었어? 광화문 갔었거든요. 좀 일찍 갔었어. 일찍 그냥 지나갔었어. 지나가는 김에 이렇게 봤었어. 그 광화문 광장 보이는 그 옆에 스타벅스 하나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잘 보이니까 그쪽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어준을 봤다고요.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왜? 머리가 겁나 커가지고 머리가 겁나 큰데 그 머리 산발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거대해 보이더라고. 거기도 수염도 막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살도 좀 쪄 있잖아. 몸매는 나보다 더 안 좋고. 살이 쪄 있는데 그 몸을 압도하는 머리가 몸이랑 머리 비율이 거의 1대1이지. 거의 1대1이야. 와, 그 옛날 뭐 SD 건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미니어처식으로 이렇게 머리 크게 가분수 형태로 만든 그 프라모델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 앞으로 머리도 아니고 아유.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거 치고는 그러니까 김어준도 뭐 겁나 패션에 좀 신경을 지가 쓰긴 쓰잖아요. 돈 엄청 많이 써. 고민인데. 막 그 옛날에 뭐 그 유럽 갔을 때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그 휴고보스 뭐 정장 뭐 이런 거 딱 차려 있고. 그 이제 어릴 때고 이제 뭐 그 이후 지금도 보면은 뭐 이제 맨날 청바지에 그냥 자켓 걸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지. 비싼 것들이다. 하여튼 당장 김어준이 이러고 사는데 뭐 진성준 뭐 알아? 아니 그리고 뭐 어색하네 어쩌는데 그럼 이재명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거 알아요? 아니 뭐 돈을 엄청 때려 그러니까 쳐바르니까 얼마나 쳐바르면 그렇게 되냐고 사람이. 그 정치계에서 나이 거꾸로 먹는 인간들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재명이랑 저는 정봉주를 꼽거든. 나 정봉주 옛날에 그 낙검수술에 받은 명함 있잖아. 네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니까. 거기도 얼마나 주사를 얼굴을 얼마나 뭐 몸이 운동해서 만다고 치지만 얼굴은 젊어질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10년 넘게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머리숱도 더 있고. 머리는 뭐 그 착상이 잘 됐다 그랬고 그거는 본인이 자랑했잖아. 계속 돈 써야지. 그것도 그 냅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중간중간에 계속 리필해줘야 머리카락 리필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얼굴도 엄청 뭐 땡기고 주사 맞고 엄청 한 거야 그 얼굴이. 근데 뭐 지금 그 두 사람만 그런 게 민주당에 보면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색하니 어쩌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얼굴 평하기 시작하면 진짜 제 얼굴에 침 뱉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남이사 이런 거 냅둬. 그리고 키높이 얘기하면 진짜로 이재명한테 이재명 데려주고 말로 만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키높이 하면 이재명만한 키높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는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이재명 키높이 싣고 다닌다고 놀린 사람. 없죠, 네. 우리가 맨날 보통 우리 같은 그래도 좀 일반인스러운 사람들이 그거 놀리고 그러지. 정치인이 그러지는 않는다고 대놓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정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거냐고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진짜 유치합니다. 유치해. 그리고 뭐 조국은 이제 키부심 부리면서 막 그러는데 뭐 사람이 얄래 어쩌네 그러는데. 근데 뭐 조국 별로 생각보다 안 크네. 181밖에 안 됐어. 조국이 왜 키가 별로 안 커 보이냐면 허리가 길어서 그래요. 아니 사진은 더 커 보여. 근데 이제 그 비율 따져보면은 한동훈이 비율이 훨씬 좋아요. 한동훈 비율 좋지. 조국 허리가 길어.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184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저는 그 정도는 저는 대통령이랑 나라에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키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차이를 못 느꼈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랑 마주 보겠네. 그게 왜 그러냐면 조국이 비율이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이 양반은 스타일도 촌스럽고 조국은. 뭐 스타일 촌스럽지. 예. 그래서 조국은 뭐 한동훈한테 자기도 그런 거 스스로 느껴가지고 이런 식의 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참 유치했는데 뭐 다행히도 진성준은 이후에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뭐 이제 과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 예. 뭐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없었는데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들었다면 종종에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위의장식이나 하면 애초에 안 해야지. 근데 뭐 그래도 뭐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는 격이긴 하나 네. 뭐 사과는 하는 게 낫죠. 방송 나가서 이제 맞장구 친다고 하다 보니까 휩쓸려서 그렇게 된 거겠지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참 뭐 정치인이고 그냥 뭐 초선도 아니고 정치 해볼만까 정치물 뭐만큼 모은 사람이 이런다는 게 참 한심하다. 네네. 그리고 조국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뭐 철봉에서 몸은 좀 좋을라나? 뭐 몸은 좋아 보이더라 철봉할 때 보니까. 아유 나 그냥 웃기던데. 그 조국은 끝까지 뭐 내가 외모 비평한 게 아니고 인성 비평한 거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냥 네. 끝까지 우겨댔죠. 네. 네, 그거 웃깁니다. 네. 참 그냥 그 개인의 어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지금 공적으로 표출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공사구은 못 하는 거잖아. 진짜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다는 게 정말 좀 그렇습니다. 좀 짜증이 좀 납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좀 문재인 정부가 뭐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비판할 지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아닐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 돼버렸죠. 네. 네. 그리고 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어떤 네, 것들이 너무 좀 한심한 면들이 너무 많아요. 원한충이지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비판할 거 굉장히 많죠. 한동훈에 관해서도. 아니 그냥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를 봐도 그분이 어디 이러십니까? 그렇죠. 예. 에휴. 명절 앞두고 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짜증이 나네. 추석 특집이니까. 야 추석 특집에 조국으로 올렸어. 추석 특집에 이재명도 올린다 이제. 네 이재명 올라옵니다. 이재명 아주 그 25만 원 타령 이건 좀 짜증나. 계속 제 타임 같아가지고 빼버렸는데 이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재명의 섀도우 캐비넷이 가동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엄청 웃기죠. 네. 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섀도우 캐비닛 준비하라. 자, 그래서 이제 섀도우 캐비닛이 그럼 대체 뭐냐? 어느 정도 이제 뭐 다들 아실 법한 내용이지만은 좀 더 네네.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영국식 그 웨스트민스터 체제 의원 내각제에서 제1야당 소속의 당원들로 구성된 부차적인 내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이제 그 여당의 내각에 말하자면 뭐 그 대비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내각처럼 이제 그 의원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단체를 꾸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제1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그림자 캐비넷 소속 사람들이 그대로 거의 내각으로 들어가는 거지. 실제 내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야당으로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여당의 내각을 비판하고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건 내각제에서 주로 쓰이던 말이에요. 이 그림자 내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사실은 좀 애초에 좀 이 용어를 쓴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뭐 언제부턴가 쓰이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네. 대권 주자들이 이제 그 인재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포진하는 거, 포지셔닝 하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자 내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기사를 봅시다. 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인재위원회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하고 그 다음에 예전 부동산 문제로 잠시 사라졌었던 네. 이한주 구 가천대 교수, 구는 아니구나. 가천대 교수. 지금 현재 이제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있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인재위원회에 합류가 됐고, 거기에 이제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았었던 김병기
수석 부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추가가 정성호가 됐다고 합니다. 정성호가 위원장, 김병기가 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제 뭐 실무자들 하면 이제 김민석이랑 이한주가 이제 이한주. 네. 이해주가 실권자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기사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에서 분석하는 거는 이걸 왜 꾸렸냐? 이게 이제 지난 대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학습 효과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좀 웃긴데 납득이 안 이재명이 되죠. 예, 비주류 출신으로 인재난을 체감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핑계 같은데. 말도 안 되지. 네. 민주당 우리 빼고 다 달라붙었는데. 그럼요. 뭐 어중이더중이 막 다 데리고 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에서 그 당시에 이재명한테 틱틱대고 반기 들었던 사람 누가 있어? 연 대표님이 그 선대위원장 해주실기까지. 그리고 문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원인을 찾았어야죠. 이재명 하라는 말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애들만 들러붙으니 이재명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뭐 유능하지만 생각이 다르면. 그러니까 답정너 아닙니까? 이재명이 좋아하는 얘기로만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재란이 굳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지. 내 입맛에 맞는 놈들로만 채웠어야 했는데 네네. 내 입맛에 맞는 놈들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쓸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는 인재난이라고 말할 건 아니지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국물 냄새 잘 맡는 애들만 막 들러붙으니까 에이 진짜 냄새 난다 진짜. 김민석은 무슨 비주류야. 비주류는 그때 대세를 완전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좀 그렇긴 해 사실 예, 한국어. 이거 해석이 뭔가 잘못된 거야. 이재명이 해석한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해석한 건지 아니면 한국일보에서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 틀린 분석이다. 저는 이거 한국일보에 보도자료 던져줬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난 대선을 복귀해 보니까 인재가 부족해서 졌다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재 같이 다는 소리 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찐명들로 이제 일찌감치 인사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전면에 포진시켜가지고 탄탄한 조직력과 다양한 전략으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이제 뭐 기사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짜증나네. 이재명 기사 조금만 읽어도 짜증이 나네. 내용이 네.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면면에 등장하는 이름들 네. 뭐 김민석이니 이한준이 뭐 김병기니 네. 뭐 짜증나는 이름들 뿐이죠. 그래서 이제 당 내부적으로 좀 이게 뭐 숙청 과정도 좀 거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인재위는 외부 인사 영입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당내 재편 과정도 주도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기존 당 인사들과 역할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재배치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대선을 앞두고 인재 등의 명목으로 영입을 했지만은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인사들에게 새 임무를 부여하고 기존 인사들은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뭐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혁신회 같은 거 있잖아. 더민주 혁신회. 그렇죠, 네. 뭐 그런 네. 이제 뭐 강의원 같은 애들. 네. 뭐 거기 또 누구야? 강의원 말고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애. 하여튼 뭐 그런 애들로 이렇게 막 쫙 뭐 배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그 기존에 이제 그 영입했던 인사들이라면 원래 민주당 인사들을 쭉 줄 세워 놓고 누가 찐명인가 이걸 한번 저울질 해보겠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 뭐야 싶은 놈들은 그냥 지금 이제 좀 뭐가지 쳐버리겠다. 아니면 구석에 쳐박아 버리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읽었거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최고 존엄에 예.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안 되냐로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산당스러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윗동네 네. 김정은이 야 이게 우리 인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야 싹 다 물갈이 하라고 딱 하면은 이제 지금 뭐 싹싹 사라지고 막 기존에 있던 애들 어디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로 쫙 배치하고 뭐 중국도 이제 시진핑이 막 그 북한 관련 뉴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김정은 체제 뭐 위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북한은 여름에 이제 홍수가 났는데 네네.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실무 책임자들 뭐 실책하고 뭐 사형시키기도 사형도 사형도 시키고 뭐 그랬는데 불구하고 뭐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막 물갈이가 안 됐다. 말로 질책을 했는데 물갈이를 안 하더라. 왜냐면 그 실무 책임자들은 사행까지 시키는 수준이면 하다못해 거기 뭐 최고 책임자들은 좌천을 시켜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네네. 이거 이제 뭐 경고 차원이거나 혹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기사에서 보고 그랬었는데 뭐 한편으로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비슷하게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적 느낌이야. 네.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인사 개편은 뭐 꼭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있긴 네. 있는데 얘는 그 하는 게 뭐 좀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재위에 지금 이제 그 김인석이랑 이한주가 들어오는 게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이제 좀 김인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네네. 한마디 해가지고. 1등으로 만들어줬죠. 네. 그리고 이제 이한주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이랑 30년직이라고 하는데. 성남에서부터 뭐 엄청 네. 했고 그 기본소득 위주의 기본 네. 시리즈의 네. 브레인이라고 하죠. 이한주가. 이한주가 원흉이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김민석은 최고 전략을 맡고 이한주가 인재풀 관리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재위원회의 추가 인사는 아마 한 2-3명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소수 정예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찜명 조직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9-7인회 같은 이제 네. 새로운 이너서클 조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보당 같은 경우는 당 안팎에 이제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인사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보단장이 안규백입니다. 안규백이 지난 총선 때 전략공천위원장. 네,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전국 조직 더 여민 포럼을 또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원 조직 뭐지 그거? 더민주혁신회의. 네.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영 못 쓰겠다고 생각했을지도 아니 모르겠는데요. 뭐 여민 포럼이랬는데 흡수되는 거 아니야? 뭐 흡수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게 약간 거리두기는 알게 모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의원이니 하고서 이제 그 또 유명한 그 사람 정희찬이었나? 예, 그런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그 배지 안 줬죠. 네. 배지 결국은 안 주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확실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은 절대 기사가 좋은 내용이 안 나와. 전과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딴 거보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혁신회의 말고 새로 꾸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뭐 25만 원법 관련해서도 뭐 전국민 지급 안 해도 된다. 통과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최근에 김종인이랑 또 누구였지? 이상돈 교수 뭐 그런 양반들 만나서 뭐 밥 먹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금융소득세 금융투자세 금투세 관련해서 좀 민주당 당론이랑 이재명 스탠스랑 좀 다 어긋나요 지금 보면.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좀 이재명 본인은 이제 좀 중도로 나가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좀 중도로 나간 게 좀 근본 없는 행보들이죠 사실상 그것들은. 네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 행보를 바꿀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맥락이 있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보면 이재명은 그때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이게 뭐 중도로 나가는 행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설해 준 건 굉장히 선회해 주는 거죠 사실은. 성의 없죠. 성의 없는 해석이고 얄팍하죠. 이게 이제 25만 원 그거 이제 꼭 다 주지 않아도 된다. 일부라도 줘라. 선별해서 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저는 나름 이재명의 계산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당시 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보면은 그때가 이제 88% 소득 하위 88%였거든요. 88%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산 때리고 뭐 그래 남는 장사다 88%면 우리 코나이 돈 좀 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보면은 뭐 상품권 그 저기 뭐야 소득공제를 네네. 소득공제 지금 현행이 30%인데 그걸 80%까지. 예, 뭐 그런 법안도 지금 만들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는 부스트를 엄청나게 넣어주겠다 이런 네, 속셈인 거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거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 네. 왜 그러나? 네. 근데 코너아이랑 직접적으로 뭔가 엮여 있다고 그리고 이제 코너아이에 돈이 계속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선별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88%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도 그래 만약에 25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 건데 네. 88%보다 밑으로 내리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때는 88%까지는 주더니 왜 이번에 나 못 받아야 돼? 이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 좀 의식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저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은 그냥 무시. 마이웨이라 덕고다이라서 그런 거 없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낫습니다. 그냥 헌재로 보내. 헌재로 보내서 그냥 지역 상품권법은 헌재로 보내야 되는 거고. 예, 위헌 심판이나 받아보면 되는 거야. 이놈이 25만 원이랑 상품권법이랑 두 개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실 관계자는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민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장기 레이스를 준비하는 단계. 민주당의 정권 교체. 민주당의 지난 대선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니네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몇 년을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대선 준비했는데.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성남시장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진짜 그 2기 성남시장 할 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거죠. 4년, 8년에 최소 거의 10년이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 이외에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다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그냥 이재명 재판 변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확장성이 있다 이런 걸 이거 마침 지금 이제 내가 대선 후보다 내가. 그죠. 지금 10월 초인가 이제 선거법 1심 나오잖아요. 네네. 이 재판부에 압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야 여기서 나 날리면은 민주당 뒤집어진다. 개딸들 가만 안 있는다. 나 대권 주자야. 그냥 대권 주자가 아니야.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야라고 지금 그렇지. 재판부한테 얼음장 놓는 거라고. 그렇죠. 이 기사 자체가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애초에 뭐 단독으로 나오긴 했는데 한국일보한테 소스 준 거다. 이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겨레도 아니고 네. 경향도 아니고 한국일보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덜 진영적이잖아 한국일보가. 네. 항상 이렇게 중간적인 데라고 보잖아요. 한국일보를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이랑 한겨레 경향이랑 다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냈다.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일부러 그러니까는 한국일보 타겟팅해서 던져준 걸 수도 있지.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는 저는 뭐 이 기사 자체보다 이 기사의 어떤 숨은 의도가 그게 아닐까. 네네. 1심 판결에 대한 어떤 무언의 압박 혹은 이제 위력 과시용으로 그렇게 내놓은 기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그널 보내. 네. 시그널 보내. 자 이제 추석이라 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좀 그냥 잡설 하나 해보려고 그냥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본격적인 추석 특집입니까? 이제 뭐 이번 주간에 이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소제목을 관점과 행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서두를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그 이제 근래에 뭐 원형적 사고라는 게 이게 많이 이제 밈으로 유행을 탔잖아요 한동안. 아 그렇습니까?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예, 원형적 사고. 이게 이제 저 아이브 몰라요. 저는 지금 뭐 최근 여자 아이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원형적 사고만 딱 빼고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 알고 있고 당연히 아이브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친구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원형적 사고라는 인터넷 밈이 된 거는 몰랐어요. 딱 그것만 몰랐어요.
저는 아이브도 모르고 장원영 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 양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진 보여줘도 모른다니까 나는. 저는 이 친구가 그 CJ 거기서 이제 그 프로듀스 101인가 네. 거기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딴 걸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봤었어요.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전혀 모르는데 이제 원형적 사고 이게 뭐지? 그러고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뭐 많은 뭐 저희 청취자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한 행태인데 뭐 예시를 들자면은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를 쫙쫙 맞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비가 왔으면 괜찮다. 뭐 나는 비 맞았지만 안 춥고 그래도 이렇게 비 맞는 게 어디냐 행복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형적 사고라는 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갑자기 비가 와서 추워. 그런데 운치 있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럭키비키라는 게 장원영 씨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럭키비키라는 이 럭키비키라는 게 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밈이 되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거 야 그래봤자 그거 정신승리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원영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신승리라는 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이건 현실 부정은 아니잖아. 비용고를 인정하잖아. 비가 안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비를 안 맞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아니잖아. 빗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빗소리 되게 운치 있게 들린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승리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밈이 됐었는데 저는 그 뭐 이 밈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유행을 타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긍정적 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긍정적 사고를 갖자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담론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긍정적 관점이나 부정적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뭐 비씨님은 저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지만은 저한테 이제 어떤 뭐 뭔가에 관해서 호불호를 누군가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저는 이게 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호를 말하잖아요. 네네네.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일부분이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제 아버지는 그런 말씀도 제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는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과연 부정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부정적인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관점을 통해서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말할 수 있는 거지 관점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싫어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더 분명한 사람인데 근데 세상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세상 모든 걸 만물을 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누구든 자기 호불호가 있는 법이잖아. 근데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거를 걸러내고 나면은 좋아하는 게 남는다. 이거는 어떤 식의 접근 방법이냐면은 좀 포장을 하자면은 예술가적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전에 로댕이 있는 그 소리 했잖아요. 조각이라는 게 바위에서 불편한 부분을 덜어내는 거라고. 네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물관도 비슷해요. 저는 불필요한 걸 덜어내려는 거지. 근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저건 나랑 안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덜어내고 나면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사고방식은 그렇거든. 그럼 이건 부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이럴 때는 그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많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세상을 파괴하려 다닌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 히틀러 되는 거지. 네. 근데 제가 그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펄잼 1집이었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매될 때 라디오 광고 카피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뭐 혁명을 꿈꾼다 그랬나? 뭐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꿈꾼다 그랬나? 그게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게 뭐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별게 아니었어요.
저기 뭐야 한나라당 까지 마라 그런 얘기에 가까운 얘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한나라당이 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비판한다는 거는 세상에 그만큼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정적 관점이라는 건 사실은 애정 표현의 한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이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네. 정말 애정을 갖고 그걸 걔네들이 까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애정과 상관없잖아 사실. 다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분명히 찾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원형적 사고로 돌아가면은 초긍정 같은 게 꼭 좋은 결과로만 좋은 행동으로만 표출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네.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지만 나는 행복해.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뻑킹 비 그럴 거란 말이야. 비 쫄딱 맞으면은. 근데 뻑킹 비 그러고 나가지고 그 뒤에 우산을 꼬박꼬박 챙겨 다녀.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산 꼬박꼬박 챙겨 다니는 게. 그렇죠. 근데 비 한 번 맞고도 뭐 나 행복해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대책 없이 다니다가 막 비 맞고 폐렴에 걸렸다 칩시다. 네네. 그래 버리면 감기 정도 걸리는 걸로 하죠. 요즘 폐렴도 잘 걸려. 우리가 비교적 건강해가지고 폐렴이 잘 안 걸리는 거지. 아무튼 이제 좀 알았다고 칩시다. 비 맞고 나가지고. 네. 그럼 누구의 행동이 더 그러니까 누구의 사고만 봤을 때 원형적 사고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긍정적이었냐라고 보면 우산 챙겨 다니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기분만 좋아지고 끝나면 이거는 아무 발전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혹은 굉장히 최대 수능적인 사람으로 그냥 아무 불만을 안 가지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불만 안 가지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원형적 사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문명도 말입니다. 네.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그 사계절 얘기했잖아요. 네네. 사계절이 좋은 게 아닌데 네. 하지만 거의 모든 문명은 그 중위도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 계절과 순응하기도 하고 계절에 저항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고 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진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무한한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긍정적으로 안 보는 게 예술이라는 게 꼭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만 예술이 발현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제약을 걸어놨을 때도 그렇죠. 그 제약의 한계 안에서 어떤 최대치를 끌어올리기에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그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의 제약 같은 게 따른다고 하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원형적 사고라는 게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 아니라 그게 꼭 그렇게 그렇게 보면 원형적 사고라는 그 사고 혹은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도 행동하는 방식들은 또 굉장히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관점하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 지금 문제랑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관점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분은 이낙연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대선 주자가 돼야 된다. 근데 또 한편은 어떤 분들은 또 이낙연 대표가 지금 모습으로는 대권 주자라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관점만 가지고 싸우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랑 완전 다른 길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낙연은 안 된다라고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 지지를 돕고 다른 쪽 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접어버리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같은 길을 간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투덜대면서도 이낙연 대표 지지를 계속 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분들하고는 반목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관점만 가지고도 구분 지어가지고 반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은 이제
우리의 세상을 너무 좁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관점이 아니라 행동이다. 네네. 뭐 그런 얘기를 추석을 앞두고 드리고 싶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동이 뭔가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관점은 다양한 게 좋은 거죠. 그 관점에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결정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역량을 모아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 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우유빛깔 이낙연 하면서 이낙연 대표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아씨 이낙연 이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냥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투덜대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긍정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건데, 투덜대며 간다고 해가지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혹은 긍정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투덜대며 가는 사람도 긍정하는 사람을 뭐 서로 간에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덜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사실 이낙연 지지자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뭐 작세다 한마디로 작세다 이런 거지. 저 이낙연 지지도 하진 않으면서 맨날 그 이낙연에 대한 불평만 얘기한다. 막 뭐 이제 뭐 지지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지지하지. 저게 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낙연 맨날 까고만 있어. 막 네.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 문재인 정부 지날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문파들이 그 무조건적인 지지 보냈던 거, 그게 좀 패착이 된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거라고 그게 엄청 남긴 게 네. 크죠. 네. 저는 이재명 지지자의 대부분도 그거를 잘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지켜야 된다 그런 소리까지 네, 하는 네. 거고, 검찰 독재 소리 나오는 것도 거기서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때 좀 그 무조건적인 지지, 일단 찍어줬으니까 그냥 뭐 지켜야 된다. 네, 지켜야 된다, 무조건 지지해야 네. 된다, 비판적 지지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맞지 않았다, 반민주적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죠. 그런 어떤 그것도 이제 뭐 그 당시 행태 자체가 뭐 그 파시스트적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몇 걸음만 더 나가면 파시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맨날 뭐 다양성 이야기하고 뭐 혹은 이제 틈새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틈새를 파고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또 본다면은 무엇보다 존중돼야 될 게 다양성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다양성이 존중이 되지 못한다면 외부에 대고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냐의 문제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근데 이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같은 행동을 비롯될 수 있는 거다. 네. 그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관점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저 사람의 행동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뭐 이재명처럼 막 이래도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뭐 그거는 그냥 그 중심이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자신에 대한 손익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이제 영합하는 거고, 맨날 네, 맨날 영합하는 상황에 영합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뭐 아무튼 이제 결국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구분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 사람이 네. 저런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네. 그것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런 소리, 그러니까 평소에 막 이낙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낙연 지지를 하고 있고, 뭐 저기 맨날 선거 유세장에 따라다니고 뭐 당에 후원금 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불평 불만을 말하든 말든 간에. 네네. 왜냐하면 행동은 우리랑 다르지 않거든.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결국 이번 추석 특집은 네. 잔소리가 됐네요. 아니 뭐 이거 이 정도 잔소리라고 잔소리 맞습니다. 잔소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냥 추석 특집이고 뭐 그냥 그 주르륵 하던 대로 할까 하다가 또 25만 원 또 얘기하는 게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집어넣어 봤는데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이 뭐 언제 취업하니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뭐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냐? 아유 당연하죠.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이지 할 사람들이 아니야.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네. 어찌됐건 간에 추석이니까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배탈 나지 마시고 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